네, 쿼크에서 빅뱅까지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수업하고 이 다음 수업에서는 이 시간과 공간이 어우러지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이 특수상대성을 다루고 이 다음 수업에서는 일반 상대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공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처음으로 연구를 이제 한 사람은 이 아이적 뉴턴이었습니다. 이 뉴턴은 이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뉴턴 역학을 창시했는데, 근데 물체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공간 속에 물체의 위치가 바뀐다. 그러니까 결국 그 이 운동을 기술하는 건 먼저 시간과 이 공간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뉴턴은 일단 그 이 물질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배제된 이 무한한 시간과 공간의 존재를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절대 시공간이라고 불렀죠. 근데 이렇게 그 물질이 없는 절대 시공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성질,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대칭성이라고 불리는 거를 보면은 일단 시간이나 공간이 다 이렇게 물체를 다 배제하고 나면은 특별한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도 특별한 시점이 없고, 그 다음에 공간에서도 이 특별한 지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공간은 3차원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 지점에서 어느 쪽 방향을 바라봐도 다 똑같다. 이렇게 이제 이 방향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일종의 가정을 한 건데, 물론 당연히 이 가정을 뭐 의심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 뉴턴이 생각했던 이 절대 시공간에는 이 한 가지 더 이 대칭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 운동의 법칙에서 이제 이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 법칙 보면 이 F는 ma 이렇게 돼서 이 가속도가 나타나죠. 결국 이 가속도가 운동 법칙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속도, 그러니까 이 일정한 상대 속도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그 두 좌표계에서 운동 법칙이 똑같이 써지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 나타내는 게 바로 이 갈릴레이 상대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상대 속도가 일정한 이런 두 좌표계는 이제 완전히 동등하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운동의 법칙이 주는 거는 결국 이 특별한 속도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속도는 다 상대 속도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그 절대 시공간의 대칭성이 결국 이 갈릴레이 상대성으로 이제 나타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갈릴레이 상대성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이 절대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그 안에 측정되는 이 시간과 거리는 모든 관찰자에게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속도는 상대 속도이고 그 크기에는 이제 제한이 없다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인과관계, 그러니까 물리학이라고 하는 게 왜 변하느냐 이런 걸 따지는데 원인과 결과를 따지니까 그때 나타나는 인과관계는 일단 이 시간적으로 앞선 것이 원인이고 뒤진 것이 결과, 이런 것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당시로서는 제 이렇다라고 하는 거를 뭐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제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운동을 다뤘습니다. 자, 그런데 이 19세기가 돼서 이 전자기 현상이 다 연구가 이제 되면서 이 전자기 법칙이 이제 다 알려지게 됐죠. 네, 그래서 이 맥스웰 방정식이 이제 완성이 됐는데, 근데 이 맥스웰 방정식을 이렇게 들여다보던 물리학자들이 약간 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전하와 전류가 전기장과 자기장을 만든다 그랬죠. 근데 이 전류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죠. 왜냐하면 이 전류라고 하는 게 결국 전하가 움직이는 거니까 전하가 움직이는 속도와 관계가 돼 있는데, 그 속도라고 하는 건 관찰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관찰자의 속도에 따라서 전류가 달라지니까 그럼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달라지는데, 그럼 전기장과 자기장은 그러면 이렇게 그 관찰자의 이 상대적인 속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건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게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지가 불분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맥스웰 방정식이 이 갈릴레이 상대성하고 뭔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거를 깨닫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맥스웰 방정식에 맞는 그러니까 새로운 이 시공간의 대칭성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특수상대성을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그 특수상대성을 만족하는 그런 시공간, 새로운 시공간을 생각하게 됐는데, 그걸 이제 이 민코프스키 시공간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그 민코프스키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역시 시간과 공간이 뭐 특별한 지점이 없다라는 것은 이 절대 시공간하고 똑같은데, 결정적인 차이가 이 빛의 속력은 모든 관찰자에게 똑같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특수상대성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었죠. 근데 이거는 갈릴레이 상대성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거죠. 갈릴레이 상대성에서는 모든 속도는 이 상대 속도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속도는 없는데, 이 특수상대성에서는 이 특별한 속도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빛의 속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그 민콥스키 시공간의 대칭성이 달라지게 되고, 그걸 이제 나타내는 게 바로 이 특수상대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 특수상대성의 이런 내용들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이제 이 정리를 해보자면, 이 특수상대성에서는 이 측정되는 시간하고 거리가 이 관찰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경험하고 상당히 안 맞는 느낌이 약간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20세기에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이 많은 실험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나 정보는 빛의 속력보다 더 빠르게 전달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빛의 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한계의 속력으로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과관계도 그렇기 때문에 달라지게 되는데, 이 주어진 시간에서 인과관계를 가질 수 있으려면 결국 제일 빨리 가봤자 빛의 속력이니까 그 빛이 도달할 수 있는 시공간으로 인과관계가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시공간에 대한 것이 달라졌는데, 이것이 물질에 대해서도 뭔가 영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우리가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운동량과 에너지라는 걸 이제 고려를 해봤더니, 이 특수상대성에서는 이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로부터 물질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물질이 사라지면서 나오는 에너지로 우리가 뭔가를 이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등등을 이제 밝혀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이렇게 특수상대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이제 더 이어져서 이 일반상대성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음 수업에서 다룰 텐데, 어쨌든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을 다 완성해 놓고 보니까 이 뉴턴 중력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 특수상대성하고는 이제 맞지 않는다라는 걸 발견을 해서, 그걸 맞도록 고쳐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이제 일반상대성이라는 걸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상대성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특수상대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모든 시공간에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관찰하려고 하는 이 주변의 시공간, 작은 영역에서만 근사적으로 성립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모든 시공간이 일반상대성에 의해서 다뤄져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상대성은 특수상대성하고 그럼 뭐가 다르냐? 자, 특수상대성에서는 관찰자의 상대 속도에 따라 시간과 거리가 달라진다 그랬는데, 이 일반상대성에서는 그 관찰자가 어느 위치,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시간과 거리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력의 크기에 따라서 이 시공간의 시간과 거리가 달라진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이 중력은 시공간의 휘어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시공간이나 특수상대성에서는 시공간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연관은 없었는데, 일반 상대성에서는 이 물질과 시공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물질이 있음으로 해서 그 주변의 시공간이 휘어지게 되고, 그 휘어진 시공간에서는 시간과 거리가 위치마다 이제 달라진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 물질이 시공간을 휘어지게 하는 걸 나타내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만들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휘어진 시공간 근처에서 움직이면 마치 우리가 중력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효과가 나온다라는 걸로 이 중력 이론을 완전히 대체하게 됩니다. 이제 그 특수상대성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받아들여지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단은 그러니까 19세기가 되어서 우리가 전자기 현상을 이제 이해하면서 그다음에 맥스웰 방정식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맥스웰 방정식이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것이 전자기파다라는 것을 이제 밝혔는데, 이게 어쨌든 이런 새로운 발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결국 이 빛의 속력과 그다음에 그 빛의 정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일단 빨리 전달이 된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속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재려고 여러 물리학자들이 시도를 했는데, 예를 들면 여기는 갈릴레이 같은 경우에도 자기하고 조수하고 둘이서 그 높은 산 꼭대기, 좀 더 멀리 떨어진 산 꼭대기에 가서 한쪽에서 자기가 이제 갈릴레이가 불을 켜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산에 있는 조수가 그 불빛을 보면 그쪽도 이제 램프에 불을 이제 이렇게 가렸던 걸 이제 열어서, 그러면 그럼 다시 그 빛이 갈릴레이한테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이는 시간을 재서 속력을 재려고 했습니다. 예. 물론 당연히 실패했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측정하기에는 빛의 속력이 너무 빨랐던 거죠. 그래서 갈릴레이도 굉장히 빠르다라는 결론만 내고 이제 측정을 못했는데, 그러다가 그 후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 빛의 속력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이렇게 이 규모 정도는 맞출 수 있는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레머라는 사람이 목성의 달이 이제 목성 뒤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데, 그게 지구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라지고 나타나는 게 예상되는 시간보다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였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이제 이오하고 지구 사이의 거리가 지구 궤도상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일 거다. 그럼 그 차이 나는 시간을 재고 지구 궤도상의 위치로부터 이오하고 지구 사이의 거리, 제 차이가 얼마나 달라지나 이걸 재면 빛이 오는데 속력이 얼마냐 이런 거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빛의 속력을 대충 칩의 지수 정도까지 맞추는 데는 이제 성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브래들리 같은 사람은 이제 연주시차를 원래 측정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연주시차 대신에 이 별의 광행차라는 걸 발견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별이 이제 지구 공전 궤도상의 공전 속도의 방향에 따라서 이게 약간 보이는 방향이 이제 달라진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달라지느냐가 결국 이 빛의 속도하고 지구 공전 궤도 속도의 비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 공전 속도는 알고 있으니까 그걸로부터 이 광행차의 크기를 재면 빛의 속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빛의 속도를 이제 대충 알아냈었는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이 시도가 이제 19세기 중반이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피조하고 이제 그 후에 더 훨씬 더 개량된 방법으로 이 마이켈슨이 이제 빛의 속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게 됩니다. 이 피조가 썼던 방법은 이렇게 톱니바퀴를 쓰는 건데,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이렇게 광원을 이 반투명 거울에다가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지나간 빛이 이제 여기 톱니바퀴 사이로 빛이 간 다음에 먼 거리에서 이제 거울을 둬서 이 반사돼서 돌아오는 빛을 이렇게 여기 있는 망원경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근데 톱니바퀴 돌리는 속도를 잘 맞추면 처음에 지나간 빛이 그 다음에 올 때 그 다음 톱니바퀴를 가도록 이걸 빨리 돌리면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수 킬로미터를 두고 이제 여기를 이렇게 돌리면 이 빛이 굉장히 빨리 갔다 오더라도 이 톱니바퀴 속력을 조절해서 얘가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제 잴 수 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 빛의 속력을 이제 정확하게 재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마이켈슨은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이 팔각 거울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빛을 여기서 비춰서 저 먼 산 꼭대기에 저 35km를 갔다 오는 겁니다. 거울을 설치해서 반사된 빛을 이렇게 역시 망원경으로 관찰하는데, 그러니까 요 팔각 거울이니까 요게 갔다가 돌아와서 정확하게 요 거울을 돌릴 때 그 거울이 반사가 딱 맞게 돌아가야만 여기서 보이겠죠. 그러면 요 거울 돌아가는 이 속력, 이 회전과 속도를 알면 이제 시간을 잴 수 있겠죠.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조금 더 빛의 속력을 이제 정확하게 재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 이 피조의 측정 방법으로 빛의 속력이 정확하게 알려지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이 맥스웰이 그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전자기파가 존재한다라는 걸 보였고, 그 다음에 그 전자기파의 속력을 계산을 할 수 있었는데 그 계산 결과가 놀랍게도 저 피조가 측정했던 이 빛의 속력하고 일치한다라는 걸 알아서 이제 빛은 전자기파다라는 주장을 이제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이 전자기학이 완성이 됐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이 나온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맥스웰 방정식이 나왔는데, 이 문제는 이 맥스웰 방정식이 그럼 그 전에 그 뉴턴 역학이 가지고 있던 이 갈릴레이 상대성을 만족하는가라는 게 이제 의문으로 떠올랐어요. 근데 그 의문의 이제 그 밑바닥에는 여기 나온 이렇게 그 전하는 알겠는데, 자, 전류가 그러면 내가 전류라고 하는 건 전하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럼 전하의 속도에 관계가 있겠죠. 그럼 이 전하의 속도가 달라지면 전류의 크기가 달라지고 그럼 이 식에 따르면 자기장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관찰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기장, 자기장이 달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거는 좋은데 그럼 어떻게 달라 보이느냐를 이제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걸 계산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 갈릴레이 상대성을 가지고 이걸 짜맞춰 보려고 그러니까 안 맞더라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또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이렇게 그 전자기파의 파동 방정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파동 방정식을 보면 그 파동 방정식으로부터 이 전자기파의 속력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빛의 속력이 딱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맥스웰 방정식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맥스웰이 계산해서 이 그 피조가 구한 빛의 속력과 일치한다라는 걸 이제 알았던 거죠. 근데 문제는 자, 저게 빛의 속력이 상수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갈릴레이 상대성에 의하면 모든 속도는 상대 속도여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저 빛의 속력이라고 하는 것도 상대 속력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좌표계에서만 이제 이 성립하는 속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좌표계에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좌표계에서만 성립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결과는 조금 이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움직여도 뭐가 달라져야 되지? 이게 약간 계산이 복잡해서 이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이 파동 방정식에서 이 파동의 속력이 상수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자, 그럼 이거를 이해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 좀 익히 알고 있는 이 역학적 파동, 그러니까 수면파나 음파에서는 그러면 이 파동이 그 전파하는 속력이라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면파에도 전파 속력이 있고 우리의 음파도 전파 속력이 있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음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 음파의 전파 속력이라는 건 뭐겠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좌표계에서의 속력입니다. 근데 그 특정한 좌표계라는 게 음파는 존재하죠. 왜냐하면 음파라고 하는 건 매질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매질이 공기죠. 그러면 그 공기가 정지해 있는 좌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소리의 속력, 음속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 공기가 정지해 있는 그 좌표계에서의 속력인 거죠. 이게 만약에 내가 그 공기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거나 하면 당연히 그 음파의 속력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소리의 매질, 공기는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그럼 진짜로 공기가 매질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매질이 전체가 다 움직이면 이 음파의 속력이 얼마나 달라지나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바람이 불면 그럼 그 나는 서 있어도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의 속도만큼 이 소리가 전달되는 속력이 느려지거나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실험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해보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기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소리의 매질이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그걸 그대로 이렇게 내가 이 맥스웰 방정식에다가 적용을 하면 되죠. 그 빛이라고 하는 것도 매질이 존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썼던 저 맥스웰 방정식하고 저 전자기파 파동 방정식이 그 매질이 정지에 있는 좌표계에서의 방정식이고 속력이다. 그러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매질이 그러면 이제 존재하는 걸로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근데 눈에는 안 보이죠. 예. 그렇지만 저 매질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양에서 오는 빛을 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태양계가 전체가 이 빛을 전달할 수 있는 이 매질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 별에서 오는 빛도 보이니까 그럼 우주 전체가 이 빛을 전달하는 매질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그게 매질이 존재한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럼 우리가 그 아까 음파에서 했던 거와 똑같은 그 방법을 이제 써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 음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매질이 움직이거나 했을 때 이 소리가 전달되는 속력이 달라진다라는 걸 확인을 하면 내가 매질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럼 이 똑같은 실험을 이제 빛에 대해서 해보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실험을 이제 해보려고 했던 게 이 마이켈슨 몰리의 이제 실험이었는데 그 실험의 결과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이제 놀라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마이켈슨 몰리 실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켈슨과 몰리는 이 에테르를 이제 검출해 보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 에테르가 존재한다는 걸 알려면 결국 이 에테르의 바람의 효과를 이제 검출해 보자였는 건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빛의 속력이 너무 빠르다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죠. 그러면 뭔가 이 바람의 효과가 있으려면 굉장히 내가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죠? 빛의 속력만큼 움직여야 이런 게 확인이 되는데 그런 속력을 얻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 하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력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데 그때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력은 이제 지구의 공전 속력이죠. 근데 그 지구의 공전 속력이 이 30km/s입니다. 굉장히 빠르긴 하지만 여전히 빛의 속력 30만 km/s에 비할 바는 아니죠. 예, 만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저 지구가 움직이는 것 때문에 생기는 그 에테르 바람의 효과를 보려면 빛의 속력을 만분의 1 이상으로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 빛의 속력을 내가 얼마나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잴 수 있느냐 아니냐가 관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마이켈슨은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빛의 속력을 정밀하게 잴 건가를 고민하다가 새로운 장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그림에 있는 이게 이제 그 실험 장치인데 간섭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켈슨 간섭계라고 부르는데 이때 발명된 이 간섭계가 그 이후에도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유용하게 많이 쓰입니다. 기본적인 이 아이디어는 이런 겁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광원에서 이렇게 빛을 보내는데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반투명 거울들을 써요. 그럼 이 반투명 거울에 의해서 이 가던 빛이 그러니까 이제 반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직진하는 빛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반사되는 빛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두 빛으로 나눠서 그러면 한 빛은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다른 한 빛은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왔다가 와서 다시 거울을 만나니까 그러면 여기로 이제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쪽은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온 빛, 또 하나는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온 빛. 이렇게 이제 그래서 두 빛이 만나는데 만약에 이쪽으로 가는 거하고 이쪽으로 가는 거하고 빛의 속력이 다르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게 지금 그거를 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테르 바람이 이 방향으로 분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빛의 속력은 달라질 게 없을 거고
이쪽으로 가는 빛의 속력은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빛의 속력이 그 에테르 바람의 속력만큼 달라지겠죠. 그럼 이제 도착하는 시간이 달라져서 내가 그거를 여기서 이 차이를 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재는 방법이 이 간섭 무늬가 생기는 거를 이제 재서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간섭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을 이용하면 그 굉장히 작은 차이, 그러니까 그 이 거의 그 10만 분의 1 뭐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이 빛의 속력을 이제 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실험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걸 이용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굉장히 실험이 어렵죠. 한번 실험하고 나서 6개월 기다려야 바람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은 내가 이게 충분히 정밀하게 빛의 속력을 잴 수 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 장치를 회전을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계속 이게 방향이 그 회전함에 따라 이 에테르 바람에 대해서 방향이 바뀔 테니까 그러면 이 속력이 서로 바뀌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간섭 무늬가 달라지는 거를 이제 관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재미삼아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거대한 장치 보통 이런 광학 장치는 그 이 진동이 일어나면 워낙 정밀한 실험이라 그 진동에 의해서 간섭 무늬가 이제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진동을 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무거운 이 장치 같은 데다 올립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제 돌 같은 데다 큰 돌을 하고 그 위에 올리거나 이게 요즘에는 이제 돌이 아니라 이제 이 쇠를 씁니다. 쇳덩어리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몇백 킬로그램짜리 쇳덩이를 깔아놓고 이제 그 위에서 이제 진동하지 말라고 해서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럼 여기 이제 몇백 킬로그램짜리 돌덩이 위에다 올려놓고 하는데 그 이 돌을 이제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럼 저 돌을 진동이 안 일어나게 돌릴 수 있냐? 이런 게 필요하죠. 예, 근데 이제 그 마이켈슨하고 몰리가 이 실험을 하면서 그거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예, 그 수은을 가져다가 수은 위에 저 돌을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수은이 밀도가 돌보다 더 크죠. 그럼 이제 물 위에 나무 토막 뜨듯이 그 돌이 이제 수은 위에 뜨는 거죠. 그건 뜬 상태에서는 내가 진동을 안 일으키면서 이제 액체니까 이렇게 이제 회전을 시킬 수 있었던 거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몇 년에 걸쳐서 이 실험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 이 실험의 결과는 근데 아예 안타깝게도 이거 뭘 어떻게 했는데도 결국 이 에테르의 이 바람의 효과 그러니까 방향에 따라서 이 간섭 무늬가 제 변화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걸로부터 이 빛이 오가는 속력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런 걸 검출하려고 했는데 전혀 검출이 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을 전달하는 그 이제 매질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걸 이제 빛나는 에테르 뭐 이렇게 불렀는데 그 에테르라는 게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아니면은 어쨌든 있더라도 그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빛의 속력이 그러니까 결국 일정하더라. 어느 방향으로 재도. 그러니까 그다음에 결국 그 얘기는 뭐 어떻게 움직이면서 재도 똑같다니까 어느 관측자가 재도 똑같더라. 라는 이제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빛의 속력이라는 게 이제 어떤 좌표계에서의 속력을 말하는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물리학자들이 뭐 이러쿵 저러쿵 여러 가지 제안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뭐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는데 근데 결국 그 제안을 다 뒤로하고 이 1905년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공간이 원래 그래서 그러니까 이 빛의 속도가 일정하도록 그 시공간의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이제 제안을 하기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1905년에 이 아인슈타인은 이 특수상대성 원리라는 걸 이제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상대성 원리라는 것으로, 이건 물리 법칙은 모든 관성계에서 같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은 갈릴레이 상대성에서도 있던 얘기죠. 그래서 모든 관성계는 동등하다, 똑같이 이제 받아들이고, 근데 결정적으로 이 다른 새로운 가설은 뭐냐면, 이 빛의 속력은 모든 관성계에서 같다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갈릴레이 상대성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갈릴레이 상대성에서는 모든 속도라고 하는 건 상대 속도라서 관성계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는데
이 빛의 속력은 모두 다 같다 그랬으니까 이제 이거를 하고서 반대로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가진 시간과 공간이 이 관찰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를 이제 거꾸로 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얻어진 게 이 특수상대성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특수상대성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 뉴턴 역학은 틀렸고 이 맥스웰 전자기학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 가장 큰 차이가 결국 그 갈릴레이 상대성에서는 모든 관찰자에게 시간과 길이가 같았는데, 특수상대성에서는 이 시간과 길이는 관찰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신 모든 그 관찰자에게 같은 건 빛의 속력이 같다. 이제 이렇게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시공간의 대칭성이 그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절대 시공간에서는 이 갈릴레이 상대성을 가지고 그게 가졌던 그 시공간의 대칭성이 이제 갈릴레이 변환 뭐 이런 거였는데, 이 특수 상대성은 이제 그걸 만족하는 시공간을 민콥스키 시공간이라고 부르고 약간 대칭성이 달라졌다. 그러면서 이 빛의 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연의 기본 상수로 이제 격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이 자연의 기본 상수가 이 빛의 속력이다 가 됐고, 그 최근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본 상수니까 아예 이거를 이용해서 이 길이 단위 1m를 정의하는 데 쓰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1m가 빛의 속력이 딱 이렇게 되도록 되는 길이가 1m다 라고 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특수상대성에서는 내가 재는 시간, 그 다음에 거리 이런 것들이 그 관찰자마다 이제 다 달라진다 그랬죠. 그럼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거기까지는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 시간이 그 관찰자의 그 상대 속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일단 시간을 재는 거니까 이제 시계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시계를 하나 가정을 하는데, 어떤 시계를 가정하냐 하면 요 그림에 있는 이런 시계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시계는 뭐냐 하면 요 밑에 면에 빛을 내는 장치가 있어서 빛을 내고, 여기 높이 h만큼 있는데 거울이 있어서 빛이 반사돼서 돌아오겠죠. 그럼 그 빛을 내가 검출을 하는 겁니다. 그럼 갔다가 오는데 요 시간 차이가 있겠죠. 그럼 그 시간 차이를 이제 시계로 쓰는 겁니다. 한 번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 그럼 이게 뭐 진자시계 똑딱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이 시간을 재는데 내가 이 시계가 정지해 있는 계에서 잰 시간, 그러니까 요 시계로 재는 시간이죠. 그거하고 이 시계가 상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좌표계에서 내가 요 똑같은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시간을 재면 얼마나 달라지나 이거를 이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계가 정지해 있는 개를 여기 생각해 보죠. 그럼 여기는 여기서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거를 이 시계의 정지계에서의 시간이니까 그걸 보통 고유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이걸 델타 t 제로라고 표시를 해 봅시다. 그러면 빛의 속력을 내가 c라고 했으니까, 그럼 요 정지한 상태에서 빛의 속력을 c라고 하면, 그러면 c 델타 t 제로만큼이 움직인 거리죠. 요게 이제 이 위에 한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2h일 거고, 그럼 델타 t0는 c분의 2h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자, 근데 요 왔다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번에는 이 시계에 대해서 이 상대 속도 v로 움직이고 있는 개에서 한번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죠. 근데 자, 여기서 자, 우리가 갈릴레이 상대성이 맞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 갈릴레이 상대성이 맞으면 이 관찰자에 따라서 빛의 속력이 달라지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시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상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보기에 이 빛의 속력은 여기 왔다 갔다 할 때보다 더 빨라지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럼 얼마나 빨라지느냐? 이렇게 빨라지죠. 그러니까 요로 가는 속력하고 내가 움직이는 속력 제곱해서 루트 씌운 만큼 속력이 달라지죠. 그러면 그 속력으로 이제 여기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델타 t라고 해봅시다. 자, 여기는 이제 이 시계가 정지해 있던 그 고유 시간은 제로가 붙었죠. 근데 여기는 움직이고 있는 좌표계니까 그냥 델타 t라고 썼습니다.
자, 이 시간이, 그러니까 요게 빛이 왔다 갔다 한 거리죠. 그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요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요렇게 왔다 간 거죠. 그럼 요 길이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게 높이가 h고 요 간 길이는 그 요 v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v에다가 2분의 델타 t 곱해서 제곱해서 더한 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내가 델타 t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죠. 이거 금방 풀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해보면 이 델타 t는 c분의 EH. 자, 위의 결과하고 똑같네요. 그죠? 예, 이게 갈릴레이 상대성이죠. 그러니까 이 내가 움직이면 이게 속력도 달라져서 결국 시간은 똑같이 나와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관찰자에게 다 시간이 똑같은 거다라고 했는 거죠. 근데 자, 특수상대성에서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속력은 내가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나를 봅시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특수상대성을 적용을 해서 그럼 그냥 이때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속력이 빛의 속력이 움직이는 관찰자에게 더 커지는 걸로 썼는데 안 커진다. 똑같이 C다. 라고 놓고 내가 C 델타 T만큼 가면 그럼 이쪽은 똑같죠. 여기 움직인 거리를 계산하는 거니까 이렇게 똑같아져서 이번에는 내가 이걸로부터 델타 T를 구해보면 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달라지죠. 자, 여기 위에 있는 게 그 시계가 정지해 있는 좌표계에서 잰 시간이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요만큼 분모로 나눠주는 요만큼이 붙은 거죠. 근데 요게 보면 1-v제곱 나누기 c제곱이니까 요게 어쨌든 요게 이제 전체로 하면 분의 1이니까 이 1보다는 크죠. 그러니까 시간이 늘어난다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시계가 정지해 있는 계에서 잰 시간보다 움직이는 사람이 보기에 똑같은 거를 쟀는데 시간 간격이 더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효과를 시간 팽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시간 팽창이 그래서 이 뭐가 늘어나냐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델타 t 제로라고 하는 건 내가 재려고 하는 그때 쓰려고 하는 그 시계가 정지해 있는 계에서 재는 그 시계 가지고 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 시계의 고유 시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시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보기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시계로 잴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계가 가지고 그 똑딱하는데 걸린 시간이 더 길어진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길어지냐를 나타내는 이 인자를 보통 감마 인자라 그럽니다. 위에서 봤듯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게 이제 1보다 크니까 시간이 항상 늘어난다. 그래서 시계에 대해서 이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개의 시계로는 이 인자만큼 더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이 측정이 된다. 이렇게 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 V분의 C니까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속력이 빛의 속력에 비해서 느리면 이 효과가 굉장히 작겠죠. 그러면 뭐 시간이 안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갈릴레이 상대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움직이는 속력이 빛의 속력보다 굉장히 느릴 때는 그냥 대충 근사적으로 맞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특수상대성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이 움직이는 물체 또는 관찰자가 빛의 속력에 굉장히 이제 가까워져야만 이 특수상대성 효과가 이제 보이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 이게 우리가 왜 평소에 이 특수상대성 효과를 이제 모르고 사느냐? 당연한 거죠. 우리가 빛의 속력만큼 돌아다닐 일도 없고 방법도 사실은 대부분 없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이제 저런 게 알려지고 나서 이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죠. 이제 몇몇 경우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소립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속을 시켜서 이제 굉장히 이제 빠르게 해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다 확인을 해보니까 저 특수상대성이 맞는다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 관찰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똑같은 그 두 이벤트 사이의 시간을 다르게 측정한다라는 것을 이제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그 관찰자에 따라서 이 시간만 다르게 이제 측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거리도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물체가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네, 비행선인데, 그러니까 이 정지 상태에 있을 때의 길이가 있을 거고, 이렇게 움직일 때, 내가 이렇게 정지한 상태에서 이제 이 관찰을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뭐 아니면은 이렇게 똑같은 비행선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서 있고 하나는 움직인다라고 할 때 내가 이제 관찰을 이제 한다라고 해보면, 자, 내가 저 비행기의 요 길이를 측정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측정을 하겠어요? 자, 한 가지 방법이, 내가 여기다가 시계를 이제 둡니다. 요 위치에다가 시계를 두고 비행기 앞이 지나갈 때 시간하고 요 비행기 뒤가 지나갈 때의 시간, 그 시간 차이를 이제 재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을 델타치를 측정하면,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행기가 움직이고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고기에서 내가 이렇게 재면은, 그러니까 요 시계는 정지해 있죠. 그래서 그 시계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 시계의 고유 시간입니다. 그래서 델타 t 제로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럼 요 움직이고 있는 요 비행선의 길이는 L에다가 움직이는 속도 V의 델타 t 제로가 이 길이가 될 겁니다. 이제 앞뒤 했으니까. 자, 그런데 요 똑같은 거를 이제 물체가 정지해 있는 계에서는 어떻게 이제 측정을 하냐면, 그러니까 앞이 지나갈 때 시간 재고 똑같이 이제 D가 여기 지나갈 때 시간을 재겠죠. 그럼 그걸 델타 T라고 하면 이제 L0는 V 델타 T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 비행기하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잰 요 시간 델타 T는 지금 요거는 여기 정지해 있는 시계의 그 고유 시간보다 길어지죠. 왜냐하면 요 시계를 이 사람은 움직이면서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게 감마 델타 t만큼 늘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델타 t 신에 감마 델타 t 제로가 들어가니까, 그럼 그 델타 t 제로라고 하는 건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 그러니까 내가 이 시계가 정지해 있는 계에서 그 길이, 그러니까 그 길이 L이라고 하는 것은 이 L0, 그러니까 멈춰 있을 때의 길이를 이 감마로 나눈 것만큼 이제 되더라라는 걸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그건 뭐냐 하면, 이 물체가 움직이고 있으면 그 내가 측정하는 길이가 물체가 서 있을 때, 정지해 있을 때 길이보다 줄어든다. 얼만큼 줄어드느냐? 요만큼 줄어들어요. 근데 앞에 이것분의 1을 감마 팩터라 그랬으니까 결국 이 감마 인자만큼 나눠주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체가 정지해 있는 계에서의 물체의 길이를 이 고유 길이라 그러는데, 그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를 재면 이 고유 길이보다 이 감마 인자만큼 줄어들어 보인다. 그래서 이것을 이 길이 수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움직이면서 관측을 하면 정지해 있는 시계가 재는 시간, 그다음에 정지해 있던 물체가 가지고 있는 길이와 다른 시간을 재게 된다라는 거죠. 시간은 더 늘어나 보이고 길이는 더 줄어들어 보인다라는 거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빛의 속력은 바뀌지 않는다. 모든 관찰자에게 빛의 속력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로부터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유도해 낸 겁니다. 네, 그 아인슈타인이 저렇게 특수상대성을 내고 그 결과로 이런 것들이 있다. 일단 시간 팽창, 길이 수축 이런 거 얘기를 하면 진짜로 그럴까 이제 의심이 들죠. 그래서 다 이제 실험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고 나서 결국은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건데, 이렇게 이 시간 팽창의 효과를 이제 볼 수 있는 이 예로 이렇게 정말로 빛의 속력에 근접하는 속력으로 움직이는 이제 그런 입자들이 보이는 이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이 뮤온이라는 이 소립자가 있는데, 이 뮤온은 이 전자하고 질량만 다르고 나머지 특성은 이제 똑같은 입자고, 이렇게 그 하늘에서 날아오는 그 입자, 이걸 우주선이라고 부르는데, 그 우주선 속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지구 바깥에서부터 이런 그 양성자 같은 것들이 많이 날아오는데, 이 양성자가 이 대기 위에서 이 질소 핵이나 산소 핵하고 부딪히면은 많은 입자를 만들어냅니다. 워낙 에너지 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많은 입자 중에 상당수는 이 파이온이라는 입자고, 이 파이온이라는 입자는 금방 붕괴를 해서 뮤온이라는 입자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뮤온도 붕괴를 합니다. 근데 그 붕괴하는데 이 평균 수명이 2.2 마이크로세컨드예요. 뭐 100만 분의 1초니까 굉장히 짧긴 한데, 자, 여기서의 그 평균 수명은
알다시피 이 뮤온이 이제 정지해 있는 그 계에서의 수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뮤온 자체가 하나의 시계인 거죠. 그러니까 붕괴하는데 이제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고, 물론 이 붕괴는 이 양자역학적 과정이어서 이 확률적으로 밖에 다룰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냥 수명이 아니라 평균 수명을 다루는 겁니다. 많은 입자를 봤을 때, 통계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이 정도 되면 붕괴하더라라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이렇게 평균 이렇게 붕괴를 이만큼 하면, 자, 그러면 이 하늘 꼭대기, 그러니까 여기 보통 한 이 지면에서부터 한 10km 정도 되는 상공에서 이런 뮤온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게 내려오는데, 그럼 빛의 속력으로 가도 그 수명이 닿을 때까지 얼마나 가겠나를 계산해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빛의 속력 곱하기 이 뮤온의 평균 수명 2.2 마이크로세컨드 이렇게 곱해보면 660m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대략 그 뮤온이 660m를 가면 다 붕괴를 해서 사라지죠. 근데 10km에서 생겼는데 1km도 못 갔으니까 이 지면에는 안 와야 도달하는 뮤온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관측을 해보면 이 지면에도 뮤온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자, 이거는 이 뮤온의 속력이 거의 빛의 속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뮤온이 움직이는 걸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뮤온이 가진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건 이 뮤온과 같이 움직이는 시계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관측하는 시간은 뮤온의 시간보다 훨씬 더 늘어나 보여야겠죠. 그래서 시간 팽창 효과가 있을 겁니다. 얼마나 팽창되느냐? 이 감마 인자를 곱한 만큼 이제 수명이 늘어나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뮤온의 속력이 대충 굉장히 그 빛의 속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0.9994C 정도 되는데, 그런 감마 인자가 29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2.2 마이크로세컨드에 이 29를 곱한 만큼 살아남는 걸로 보여요. 그럼 그만큼 더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날아가는 거리를 계산할 때 그냥 이 V에다 타우를 곱하는 게 아니라, 요 수명 타우를 곱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감마 인자를 곱해야 돼서, 그렇게 계산해 보면 19km가 날아오기 때문에 이게 이 지면에도 굉장히 많이 도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실험할 때는 이 높이에 따라서 도달하는 뮤온이 얼마나 줄어드나 이것까지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이 시간 팽창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뮤온은 수명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더 멀리 날아갔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럼 뮤온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2.2 마이크로세컨드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그 19km를 날아간 건 뭐냐? 이게 뮤온이 보기에는 우리가 보는 그 19km가 뮤온이 보기에는 660m밖에 안 되는 거죠. 그만큼 길이 수축이 일어나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뭐 비슷한 예로 이제 그 요새는 이 거대한 가속기 안에서도 뮤온이 만들어지고, 이 심지어는 이 뮤온을 가속을 해가지고 뮤온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근데 그 가속기의 길이가 뭐 한 27km 막 이렇게 되는 링을 돕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빛의 속력으로 가도 2.2 마이크로세컨드만 살면 660m밖에 못 가죠. 그게 맞다면 그 계속 뮤온을 그 링 안에서 돌리지를 못할 텐데, 빛의 속력에 워낙 그 가까이 가면 그 28km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이제 가는 거죠. 훨씬 수명이 길어져서 그런 거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이 특수상대성의 효과가 그 물질 중에서 이렇게 그 물체가 움직이는 데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궁금한 게, 그 물체, 그러니까 이뭐 입자를 예를 들어 놓고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이 운동량하고 에너지라는 양이 있는데, 그럼 이 양은 그 관찰자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가? 이제 이거였는데, 앞에서 그 시간하고 거리가 관찰자마다 다르게 보인다 그랬죠. 그럼 그거하고 이게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그럼 내가 그 관찰자가 재는 거리와 시간이 달라지면 속도가 달라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끼워 맞춰서 이렇게 잘 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 물체가 가진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과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운동량을 아까 얘기한 감마 인자를 곱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조금 이제 굉장히 독특한데, 이 MC 제곱이라는 이 상수에다가 감마 인자를 곱해준 게 이제 에너지가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에너지가 이런 형태로 나오니까 이게 뭐지 해가지고 조금 의아했는데, 일단 이거를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 역학 이런 거 갈릴레이 상대성 이런 쪽으로 갈 때 보니까 이 V가 C에 대해서 굉장히 작은 경우에 그게 성립을 했죠. 그럼 이게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 내가 이 부분을 이 테일러 전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V가 C보다 굉장히 작을 때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그때를 해보면 이게 여기에 있는 것처럼 MC 제곱이 상수로 나오고 그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운동 에너지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에너지의 표현이다라는 거에 수긍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요 앞에 이렇게 이 MC 제곱이라는 상수항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물체가 움직이지 않아도 질량 그 자체로 어떤 에너지의 형태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물질에 대한 새로운 통찰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보건대, 그러니까 질량 자체가 에너지니까, 그럼 우리가 보통 물질을 이제 상징하는 그 물리량이 바로 질량이니까, 이렇게 이 물질하고 에너지가 서로 변환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로부터 이 에너지가 또 생성될 수도 있고, 또 물질이 소멸하면서 그게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나타내주는 관계식이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E는 MC제곱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표현은 더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위에 이제 E하고 P 사이의 관계식을 써보면 E제곱은 M제곱 C 4승 더하기 P제곱 C제곱이 됩니다. 물론 이제 운동량이 없을 때, 안 움직일 때, 그러니까 속도가 0일 때는 이게 0이니까 그때 이제 요 식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뭐 질량이 에너지가 된다는 것도 알았는데, 근데 반대로 요 식을 잘 들여다보면 요 식에서는 m이 0이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죠? m이 0이면 그냥 E 제곱은 P 제곱 C 제곱, 즉 E는 P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보건데, 그러니까 질량이 0인 입자도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뉴턴 역학에서는 질량이 0인 입자는 불가능하죠. 예. F는 MA에서 M이 0이면 뭐 전혀 앞뒤를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특수상대성에서는 m이 0이어도 운동량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운동량에 의해서 에너지도 가진다. 그래서 E는 PC라는 이런 관계를 가지는데, 그럼 진짜로 그런 물체 아니면 또는 입자가 있느냐? 찾아보니까 있더라. 그게 바로 광자, 그러니까 빛이 바로 그런 입자다라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여기 있는 운동량식도 그렇고 에너지식도 보니까 V가 C로 접근해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발산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 V가 이 C에 가까이 가면 이게 에너지가 무한대가 된다. 이게 에너지가 무한대가 안 되는 유일한 방법은 M이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앞에서 봤듯이 E는 PC 요 관계로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운동량하고 에너지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질량이 없는 물체는 그러니까 빛의 속력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리고 항상 빛의 속력으로 움직여야 돼요. 이게 얘기해 주는 게. 그 다음에 질량이 있다면은 빛의 속력으로 움직일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빛의 속력에 무한히 접근해 갈 수는 있지만 이 빛의 속력에 도달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입자도 빛보다 빨리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고, 질량이 없는 경우에도 빛의 속력으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빛의 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 빛이 움직이는 속력이 아니라 이 자연이 물질 세계나 이런 데 부여한 한계 속력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보다 더 빠른 그 속력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변환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다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 핵폭탄에서 일어나는 그 핵분열 반응이죠. 그래서 여기 우라늄 235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이 중성자가 와서 치면은 뭐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그 두 개의 큰 핵으로 쪼개지고 그다음에 이제 중성자들이 이렇게 더 나오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 반응 전과 후에 그 반응 그 후에 질량 합친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중성자와 우라늄 235의 질량 합친 것, 그 다음에 이 반응 후에 나온 이 바륨, 크립톤 이제 세 개의 중성자 질량 합친 거하고 차이를 구해보면 질량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질량 차이 때문에 이렇게 그 에너지를 내놓는데, 근데 이 에너지가 이 굉장히 이제 큰 에너지인 거죠. 그래서 이게 물론 여기 보면 굉장히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런 게 이 굉장히 많다고 해보십시오. 아보가드로의 수가 여기 곱해진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의 이 화학 에너지보다는 이제 훨씬 크다.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는 보통 10의 마이너스 19성 줄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보다 뭐 수백만 배 이상 큰 이제 이런 에너지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물론 그 질량 차이가 이렇게 나긴 나도 그 우라늄 235 질량의 0.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 질량이 사라지는데도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그 E는 MC 제곱 요 관계에서 얻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만큼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왜 우리가 일상에서 이 에너지로부터 물질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를 잘 못 보는가라는 걸 설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작은 질량이라도 만들어내려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에너지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아주 작은 질량이라도 그거를 내가 에너지로 바꿀 수 있으면 굉장히 큰 에너지가 얻어진다 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변환되는 거를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는 이 입자 가속기라는 게 만들어진 이후에 이게 가속기 같은 데서 큰 높은 에너지로 이제 우리가 가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가속하는 입자들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다른 또 높은 에너지의 입자들이 만들어지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광자, 그러니까 감마선인데 에너지가 굉장히 큰 이제 감마선들이 있습니다.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이 에너지가 얼마나 크냐 하면 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질량 에너지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를 가진 이 감마선이 이제 와서 이 물질 속에 있는 이렇게 전자하고 부딪히면 그 전자하고 그 전자의 반물질인 이제 양전자 쌍을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원래 부딪혔던 전자는 튕겨져 나가고 이제 이렇게 쌍으로 만들어진다라는데,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전하를 띤 입자는 궤적을 보여주는 이런 장치인데, 이 감마선은 이 전하를 안 띄고 있으니까 안 보입니다. 대신 이렇게 온다라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전자하고 부딪힌 겁니다. 그럼 부딪힌 전자는 이렇게 튕겨져 나가고 이 쌍으로 생성된 전자와 양전자, 이 쌍이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이 에너지가 좀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이렇게 뱅뱅 도는 거죠. 전하가 반대니까 반대쪽으로 돌죠. 이렇게 이런 게 보인다라는 거죠. 옆에 있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다른 방법으로 아예 그러니까 전자, 양전자 쌍이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서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입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입자가 소멸하면서 그 에너지가 다시 다른 입자로 바뀌는 이런 과정들이 입자 가속기에서 그냥 흔히 보는 보통 실험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전환된다는 걸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그냥 재미삼아 하는 얘기인데, 그 옛날에 야구 만화 같은 데 보면 광속구라는 말이 나오죠. 야구공이 얼마나 빠르면 이제 빛의 속력까지 이제 빛의 속력으로 던지는 공. 근데 사실은 이걸 진지하게 이제 그렇게 진짜로 야구공이 빛의 속력으로 던지면 에너지가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그 야구공이 가지고 있는 질량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봐야겠죠. 야구공이 보통 145g 정도 되는데 그에 MC 제곱해 보면 그 질량 에너지만 이 정도 나옵니다. 1.3 곱하기 10의 16승 줄. 이게 아마 가장 성능이 좋은 수소폭탄 하나 터지는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광속이라 그랬으니까 저렇게 속력이 빛의 속력에 가까워지면 여기에 감마 인자를 곱해야 되겠죠. 근데 감마 인자는 얼마나 빛의 속력에 근접하느냐 이런 걸로 되니까
뭐 감마 인자가 100 이렇게 되면 저공 하나 던지면 광속구를 진짜로 던진다면 이 도시 하나 정도는 날려버릴 수 있겠죠. 예, 뭐, 예, 그렇다라는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수 상대성이 또 갈릴레이 상대성과 크게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인과관계입니다. 갈릴레이 상대성에서는 누구나 재는 시간이 다 똑같죠. 그래서 모두가 다 보편적인 시간을 쓸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눌 때 그냥 단순히 이 두 사건의 시간 순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시간이 앞서면 뭐 원인이 될 수 있고 뒤처지면 결과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특수상대성에서는 이 빛의 속력이라는 한계 속력이 존재하죠. 그래서 어떤 것도 빛보다 빨리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 시간과 공간의 간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 빛으로도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져 있다, 시간 간격이.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공간 간격이 우리가 이제 이런 양으로 계산하는데, 빛이 가는 거리죠, 이거는. 그 다음에 실제 거리. 그러니까 이거를 했을 때 이게 0보다 작아야, 그러니까 빛으로 가면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이제 인과관계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이 그림을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쪽 축이 시간축이면, 그러니까 내가 현재 여기 있다 그러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요 그 빛 원뿔이라고 부르는데, 요 안에 있던 그 사건들은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는 다시 미래에 요 원뿔 안에 있는 요 사건들에만 이제 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와 인과관계로 연결된 건 요 그 원뿔 안에만 이제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고, 이 바깥쪽에는 인과관계가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우주 같은 걸 다룰 때도 거기는 워낙 거리가 머니까, 그래서 이 우주의 과거 시간이 유한하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크기도 유한해진다. 이게 이 빛의 속력이란 한계 속력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특수상대성과 관련해서 보통 이제 이거를 이 역설이라는 말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 헷갈려 하거나 이제 뭐 모순이 아닌가 하고 오해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다뤄보려고 그러는데, 이 첫 번째가 이제 창고와 막대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자,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 그림에 보듯이 이렇게 창고가 있고, 여기 이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막대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막대가 10m고, 이 창고의 길이는 5m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초능력자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 그러니까 이 감마 인자가 2인 거의 빛의 이제 속도에 가까운 속력으로 이걸 이제 여기 창고로 달려간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상황을 지금 이제 두 사람이 보는 거죠. 이 밖에 정지해 있는 이 사람이 이제 보고, 그다음에 막대를 들고 달려가는 이 사람이 이제 보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때 이 정지한 이 관찰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 창고의 그 길이는 그냥 5m죠. 근데 이 막대가 원래 10m긴 한데 이 사람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감마 인자가 2니까 길이 수축이 일어나서 이게 5m로 보이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보기엔 이 막대가 창고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으로 보일 겁니다. 딱 이렇게. 근데 반면 이 사람이 보기엔 어떻겠어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가 막대를 들고 있는데 이 막대는 그대로 10m죠. 근데 대신에 창고가 절반으로 수축되어 보이겠죠. 그래서 2.5m가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 막대는 절대로 창고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추론 중에 누가 옳은 걸까요? 자, 과연 저 막대는 창고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 답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답이 떠오릅니까? 예, 누가 옳죠? 예, 이 경우에 답은 두 사람 다 옳다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보게 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럼 모순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순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왜 모순이 아니냐? 네, 자, 이 막대가 창고 안에 완전히 들어간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막대 앞쪽 끝이 이 창고에 이제 닿는 거고, 그 다음에 뒤쪽 끝은 이 창고 문에 닿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건 두 개의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쪽 끝이 저 창고 안쪽 벽에 닿는 거와 뒤쪽 끝이 이 창고 이 문에 닿는 이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 정지한 관찰자에게는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 달려가는 그 막대를 들고 달려가는 이 사람에게는 그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상황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보편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찰자마다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재해지는 시간과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보시려면 이렇게 그 그림을 하나 그려보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 요 정지에 있는 사람이 이제 보는 그림입니다. 이 정지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렇게 창고의 앞쪽 끝과 뒤쪽 끝이 이렇게 가만히 서 있죠. 그럼 이쪽이 축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도 위치가 안 변해요. 대신에 이 막대를 든 사람은 이 막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막대가 이제 움직여서 오죠. 그렇게 해서 이 앞에 막대가 여기를 지나는 요구하고 뒤에 막대가 문을 지나는 요게 지금 이 사람이 보는 시간에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똑같은 상황을 이 사람 입장에서 그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그래프를.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는 지금 막대를 들고 이렇게 10m짜리 막대를 들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대 앞에 끝은 요거고 뒤에 끝은 이건 거죠. 이게. 근데 대신에 창고가 달려오죠. 근데 창고의 길이가 2.5m예요. 그 이제 문 쪽 이렇게 달려오는데, 그러면 이게 이렇게 쭉 달려와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 이 창에, 그러니까 막대 그 앞이 안쪽 끝에 닿는 사건이 요거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뒤쪽 끝이 요 문에 닿는 사건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수평에 놓여 있지 않죠. 그러니까 다른 시간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시가 아니다. 그래서 이 동시라는 말이 관찰자마다 달라진다라는 이게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말은 역설이지만 실제로는 역설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역설은 약간이 아니라 사실 꽤나 더 어려운 이 역설인데, 이제 쌍둥이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이제 쌍둥이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주 비행사인 앨리스에게는 이 쌍둥이 남동생 이제 밥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앨리스가 있고 밥인데, 이 앨리스는 우주 비행사여서 그 20세가 되었을 때 이 3.25 광년 떨어진 우주 정거장을 왕복하는 비행선을 탑니다. 그래서 갔다가 우주 비행선의 속력은 이 광속의 65%여서 간마는 1.3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갔다가 이제 오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자, 이 두 사람이 관찰을 하는 걸 비교해 보는 거죠. 자, 지구의 밥이 보기에는 앨리스가 비행한 총 거리는 3.25 광년 곱하기 2니까 6.5 광년이고, 여행에 걸리는 시간은 그 속력이 이제 0.65c니까 6.5 광년을 0.65c로 가니까 10년이 걸리죠. 자, 그래서 10년이 걸리는데, 자, 앨리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앨리스의 정지계에서 보면 그 이제 지구하고 우주 정거장 사이의 거리가 수축돼 보이죠. 그래서 이 그녀가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 6.5광년이 이렇게 이 감마로 나눠준 그 거리만큼 여행하는 걸로 보일 겁니다. 거리가 실제로 수축돼 보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4.92광년의 거리를 여행을 하고, 그러면 자기의 속력이 이게 그 빛의 속력이 65%니까 이 왕복 여행 시간은 이제 4.92광년 나누기 0.65c가 돼서 7.57년이 될 거다. 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갔다가 왔으니까 만나겠죠. 이렇게 이제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만났습니다. 근데 만났을 때 나이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밥이 생각하기엔 어떻게 되냐면, 밥은 그 이제 앨리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자기는 10년이 갔고 그래서 30세가 돼 있는데 앨리스는 여기 나온 대로 7.57년이 갔으니까 이제 앨리스가 더 젊은 상태로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데 앨리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앨리스는 근데 자기는 계속 자기 정직에 있었잖아요. 그죠? 대신에 밥이 상대 속도 65%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상대성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거니까 내가 움직이는 나는 정지해 있고 상대편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럼 앨리스는 그러면 앨리스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가만히 있었고 밥이 움직였으니까 밥이 요 감마 팩터만큼 나이가 더 들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나이가 이제 7.57년 들었으니까 이 앨리스가 보기엔 밥의 나이가 이 7.57년을 1.32로 나눈 그래서 이 5.8세가 더해져서 이제 25.8세일 걸로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밥은 앨리스가 자기보다 더 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또 앨리스는 밥이 자기보다 더 젊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이 두 사람의 추론 중에 누구의 추론이 옳을까요? 자, 이 경우에는 둘 다 오를 수는 없죠. 그죠? 두 사람이 지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잖아요. 그럼 만났으면 분명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더 젊지 서로 더 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군가는 맞았고 누군가는 틀렸을 것 같아요. 물론 둘 다 틀렸을 수도 있죠. 상관없이 나이가 똑같다 이런 가능성인데 그거는 이제 배제하고 아니라고 보고 그럼 이제 둘 중에 누군가는 맞고 누군가는 틀렸을 텐데 과연 누가 맞고 누가 틀렸을까요? 자, 이 쌍둥이 역설을 푸는 이 비밀은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상대적이니까 똑같은 상황에 놓여서 서로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앨리스와 밥 사이에는 이렇게 완벽하게 대칭적으로 상대적이지 않고 이 대칭성이 깨져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밥은 그러니까 지구에 계속 남아 있었고 그래서 그 지구라는 한 관성계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앨리스는 우주선을 타고 갔다가 다시 왔죠. 근데 갈 때하고 올 때가 이 밥이 보기에 어때요? 속도의 방향이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관성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앨리스의 우주 비행선은 이 하나의 관성계로 구성되지 않고 두 개의 관성계로 구성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한 관성계에서 돌아올 때는 이 다른 관성의 계로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상대성은 한 관성계에서 출현한 건 분명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관성계에 계속 남아있던 이 밥의 추론이 맞는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앨리스의 추론은 틀렸다는 얘기인데 그럼 앨리스는 왜 틀렸는가? 라는 건데 결국 그 관성계에 있는 동안에는 서로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제 나보다 저 상대편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시계가 더 천천히 갈 거고 더 나이를 천천히 먹을 거다.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차이는 어디서 날 수 있냐면 이 관성계가 바뀌는 순간에 뭔가 차이가 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앨리스가 올바른 추론을 얻으려면 이 관성계가 바뀌는 순간에 뭔가 일이 일어난다라는 걸 이해해 줘야 돼요. 그게 어떤 일이냐라는 건데 지금 이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하기에 시간이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1년 갔을 때 어디 있을 거다. 이걸 이제 이 동시대면이라고 부를 수 있죠. 동시면. 그래서 처음에 갈 때는 이렇게 동시면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돌아올 때는 동시면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요거 뒤집어 놓으면 그렇게 돼야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요만큼의 갭이 있죠. 그러니까 그 밥이 보기에는 이 요만큼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앨리스는 그 시간이 사라졌어요. 그럼 요때 무슨 일이 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요때 앨리스가 갑자기 확 이만큼 나이가 더 들어야 되는 거죠. 요 이제 갭을 극복할 만큼. 그죠? 그럼 갑자기 순간적으로 나이가 든다는 게 말이 되냐 싶겠지만 근데 사실은 이렇게 속도를 바꾸려면 예, 뭔가 엄청난 가속이 있어야 되겠죠. 방향이 반대로 가려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엄청난 가속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요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건 사실 특수상대성만 가지고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특수상대성으로 앨리스가 요때 나이를 얼만큼 먹어야 되는가는 계산은 할 수 있어요.
이만큼 먹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앨리스는 참 반대죠. 그러니까 앨리스는 나이를 안 먹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도 이제 밥은 이만큼의 나이를 이제 먹는다라는 걸 앨리스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왜 그만큼 먹느냐? 그러니까 앨리스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앨리스는 요 동안에 그러니까 밥이 이만큼의 그 나이를 먹는 동안에 이 앨리스는 나이를 안 먹는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중력의 효과 이제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 가속이 일어나는 동안에 앨리스의 이 시계는 굉장히 이 밥의 시계보다 굉장히 천천히 흐르게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만났을 때는 그러니까 이 밥이 나이가 더 많이 들고 앨리스는 나이가 더 적게 된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옆에 이렇게 그 그림을 뭐 이해하는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거 자체도 이해가 쉽지 않아 보이죠. 예,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뭐 이해할 수 있으면 보시고 그냥 요 정도 그림으로 그러니까 요때 앨리스는 나이가 안 들지만 밥은 요 기간 동안 계속 나이가 든다라는 예,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이 특수상대성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등장을 했고 그 결과로 얻어진 것들이 무엇이 있었나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일반 상대성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